안녕하십니까 팟짱 애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또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요. 팟짱도 이번 주 내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팟짱 첫 시간 화면을 보신 분들은 누가 나오셨는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종창 토크의 고정 게스트죠.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약간 좀 어색합니다. 그러게요. 네, 김종대 제가 될 우리 김종대 편집장, 김종대 이제 당선인. 김종대 당선인이 지금 당선된 이후에 네.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짜야 되는 바람에 그러게요. 오늘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건 네. 좀 애석하고요. 또 우리 장윤선 기자, 네. 장윤선 기자 어디 갔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총선 기간 동안 열심히 뛰다가 잠시 이번 주는 쉬게 됐습니다. 네, 제가 장윤선 기자 진행하겠어요. 무리해가지고 너무 무리하더라고. 그래서 좀 건강 좀 챙겨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네. 조금 쉬어야 됩니다. 아, 근데 기억나세요? 우리가 김종대 편집장이 어디 외국에 나가고 장윤선 기자가 또 휴가 가고 그랬을 때 네, 우리 박정호 기자랑 저랑 둘이 맞아요. 진행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또.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 예. 또 남자 둘이 네. 근데 그때 우리 둘이 신나게, 했어도 네. 청취율 시청률은 안 떨어졌어.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둘이 좀 외롭게 앉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팟짱이 전 세계 152개국에서 보고 계세요. 좀 대단합니다. 정말 제가 역사책에서 그 지도책에서 본 나라들에서까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미국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예. 그 미국에 있는 우리 그 동포들이 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교류를 했던 그 동포들이 팟캐스트를 굉장히 잘 들어요. 근데 환경상 예, 그 일단은 종이 신문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활자화된 뉴스를 보는 건데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이 팟캐스트를 듣는 게 일단은 접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또 종이 활자를 통해서 들을 수 없는 네. 방송을 통해서 목소리를 또 화면을 이렇게 듣는다는 게 훨씬 더 현장감이 잘 전달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포들도 많이 듣고요. 우리 워싱턴 DC에 있는 네. 우리 동포 여러분, 저 나왔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영국 갔는데 네. 영국에서도 그때 영국에서도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또 우리 동포 모임에 참석했어요. 어, 근데 이제 옆자리에 뭐 누가 딱 앉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안녕하세요 하고 옆에 분한테 인사를 드렸죠. 근데 그분은 제가 누군 줄 모르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네. 이 목소리 그런 거예요. 진짜요? 예. 그래가지고 야. 예, 이제 그분이 제가 어디서더라 어느 팟캐스트에서 네. 그분과의 이런 만남이 있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분이 또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자기와의 만남을 소개시켜줘서 감사하다고 또 메시지도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 대단합니다. 왜 알아본다니까요. 얼굴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목소리만 듣고 알아보는 예. 그만큼 팟캐스트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고국 소식을 많이 듣는데 아주 중요한 매체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이제 저희 팟짱이 비디오판으로 버전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딜 가시면은 얼굴을 보고 알아보실 것 같아요. 이제 자 저희 김창수 원장님 얼굴 많이 봐주시고요. 만약에 해외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그리고 전국 어디서든 마주치게 된다면 반갑게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방송도 외국에서 또 많이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이 방송도요. 호주에서 임태현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전설하님께서 저도 호주예요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저희 오마이뉴스 팟짱은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댓글 주시면 저희가 질문도 드리고요. 그리고 인사 말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희 팟짱 오장박이 간다 보셨나요? 네, 저는 보셨어요? 저는 이제 자주 볼 수는 없었어요. 네. 제가 저로 이제 병원이 제 생활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네. 자주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큰 일을 했다. 예, 정말 큰 일을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감을 익히는데 오장방에 간다가 크게 도움을 줬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 망월동 방문 시에 나왔던 그 님을 위한 행진곡 네. 그걸 통해서 가지고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적어도 1%에서 2% 정도는 지지율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네. 하여튼 그
우리 팟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방송이었다고 봅니다. 팟짱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네. 저는 이렇게 깔때기를 대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계속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었는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도 저희 팟짱 총선 생중계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렇다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지금 밖에 있는 우리 김윤상 PD한테 들은 말에 따르면은 네. 우리 박정호 기자 인기도 대단하다던데요. 아닙니다. 심지어 광주에서는 네. 박정호 기자 밥 안 먹는다고 예. 막 식사까지 막 제공해주는 맞아요. 그런 예. 분들 계셨다면서요. 제가 점심을 잘 못 먹고 다녔어요. 네. 이번 총선 기간 동안에 빡빡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광주 뭐 충장로에서 김밥도 주시고 와, 뭐 어디 가니까 대단하다. 또 음료수도 주시고 대단하다. 커피도 주시고 뭐 빵도 샌드위치도 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충장로 김밥, 네. 그다음에 생수, 빵 이거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굉장히 가슴 울컥할 만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저뿐만이 사연이죠? 아니고요. 예, 예.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1980년 5월 네.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고등학생이면서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 당시 언론을 통해 가지고는 폭도라 그랬는데 그 언론에서 폭도라고 매도한 사람들한테 광주 시민들이 우유를 건네고 예. 김밥을 건네고 빵을 건네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 이제 호남 지방의 유명한 화가였던 홍성담 화백은 그것을 대동세상이라는 판화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주에서 충장로에서의 그 김밥, 충장로에서 주는 그 빵 이게 어떤 시민들의 의미인지 힘. 예 네.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한 번도 충장로에서 김밥 못 얻어 먹었는데 야 박정우 기자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팟짱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또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자회견 그걸 취재하면서 또 시민들의 응원을 받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보시면서 울컥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팟짱에 대한 평가, 칭찬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늘 토크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총선 평가를 좀 해볼 텐데요. 이번 총선 개표 방송 어디서 보셨습니까? 저는 개표 방송은 이제 병원에서 보다가 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또 집에서 늦게까지 보고요. 아침에 또 병원에 다시 가서 오전에 병원에서 또 뭐 계속 진행 상황을 봤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적이 일어났다 네. 이렇게 판단했죠. 그리고 민심은 위대하다. 역시 이제 다시 한번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정말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제 아들도 자기 그 핸드폰 뭐죠? 이 글씨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민심이 세상을 바꾼다. 오. 우리 아들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대학생이죠? 네, 이제 이번에 신입생입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예. 투표를 했겠네요. 미성년자여가지고 아,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게 이번에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선거 연령 인하가 예. 저하고 제 처는 병원에 있으면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 처랑 같이 사전 투표한 사진을 제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성원을 보내줬습니다. 격려를 해주고요. 예. 제 페이스북에 제 처의 사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 가족의 사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의 초상권 때문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처가 어쨌든 병원에서 뇌출혈, 뇌경색이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회복 상태에서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처한테 말했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그래서 저도 뭐 흔쾌히 뭐 그래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격려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휠체어를 타고 제 처와 함께 제 처가 휠체어를 타고 네.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이런 마음들이 모두의 다 공통된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은 물방울들에 모여가지고 큰 강물을 만드는 게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민심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이번 총선에서 벌어졌는데요. 16년 만에 여소야대 전국이 됐습니다.
1당이 그리고 더민주, 네.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죠. 123석이고요. 그리고 2당이 새누리당 122석으로 쪼그라들었고 국민의당이 약진했죠. 네. 38석. 그리고 정의당이 6석, 무소속 11석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점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세요? 예, 그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의 이 결과를 만든 우리 박종원 기자께서 질문하신 그에 네.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은 바꾸자는 민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꾸자는 민심이 이번 총선에 여소야대의 결과 더민주를 일당으로 만들고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약진시키는 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네.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꾸겠다는 민심이 절대로 오락가락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또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 바꿔야 된다는 민심의 뜻은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과연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또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은 짜게 야당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켜보겠다. 전폭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들을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잘해서 지지했다기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것은 네. 박근혜 정부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박근혜 정부가 엄살을 부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180석을 넘어서 네. 그래야만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번에 여소야대를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180석을 넘어야 일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 여소야대를 만든 민심의 뜻이 뭐겠습니까? 일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한테는 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 예, 네. 가만히 있으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뭔 일을 했느냐. 네. 가만히 있어라. 이 준엄한 명령을 내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국민의 이 명령,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그래서 이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국민들한테 보여줘라. 네. 이렇게 국민들은 야당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라. 일하지 말아라. 네. 너희들이 그동안 이래가지고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야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당은 속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네. 국민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엉뚱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약간 염려가 됩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 글쎄요, 결과를 예. 겸허히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놨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민심이 없었어요. 네. 뭐 보통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을 뭐 상투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유체이탈 화법을 쓰듯이 이번 선거 결과는 상관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탓이다. 새누리당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언론 쪽으로만 한다면은 저희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매서운 회초리를 저희들에게 든 것으로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더욱더 국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네. 분발하겠습니다. 뭔가 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죠. 그건 이제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 결과를 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네. 이 결과를 바꿔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뭡니까? 그래서 선거 끝나자마자 네. 이 검찰에서 그렇죠. 여기저기 이제 조사를 하고 있죠. 네. 압수수색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우려가 생기는군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근데 또 실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네.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민심은 위대하다. 민심은 네. 무섭다. 민심이 세상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청와대가 예. 민심을 거역하는 민심에 역행하는 그런 인위적 조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민심은 더 호되게 네. 더 무섭게 질책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그 정권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엽니다. 이제 거기서 곧 총선에 하겠죠? 대한 지금 있은가요? 뭐 8시 지금 40분이니까 곧 할 텐데요. 네. 거기서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죠. 네, 그러겠죠. 예.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럼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총선 투표 전에는 출구조사 전에는 네. 더 민주가 100석도 못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막상 결과를 까보니까 달랐습니다. 네.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번에 정확하게 짚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김종대 편집장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 네.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때가 아마 4월 초쯤 됐으려나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였는데 3월 말이었나요? 네.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믿고 기댈 거는 민심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선거 결과를 보면은 항상 그 결과를 가지고 볼 때 국민들이 너무나 절묘하게 황금 비율로 네. 균형을 맞춰줬다. 그래서 지금의 이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볼 때 굉장히 비관적인데 우리가 믿고 기댈 거는 선거 끝나고 나서 민심이 국민들이 네. 황금 비율로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 정치적인 무력감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국민들이 절묘하게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이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네.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왜 선거 결과하고 일치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네. 말 그대로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에 신한국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지금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씨가 네. 무슨 뭐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분석한 기초한 여론조사를 하고 이에 분석에 기초해가지고 선거를 대비해서 그때 이제 여론조사가 선거에 이용되기 시작했던 사례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론조사가 아니라 네. 여론 조작이 된 거죠. 여론 조작이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 가지고 메이저 언론들이 그것을 발표를 하면서 여론이 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그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네. 여론조사를 빙자해 가지고 여론을 조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여론을 끌고 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뭡니까? 네.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이번에 여론조사는 대부분 다 전화를 통해서 유선 전화를 통해서 한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랬죠. 근데 유선 전화가 과연 민심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집에서 저 집에서 그 네. 무선 전화기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무선 전화기가 2m 옆에 있는데도 핸드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전 집에 전화가 없어요. 그러신가요? 예. 그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무선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가 여론을 제대로 측정하는 객관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와 주요 언론 기관에서 택한 것은 유선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심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선 전화를 통해서 유선 전화를 통해서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은 집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성향상 새누리당 지지 비율이 훨씬 더 높을 수 네.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뻔한 건데 그런데 이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 조사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을 밝히는 것은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네. 형성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네. 이거를 알면도 불구하고 여기에 현혹되어 있는 게 더민주의 선거를 이끈 지도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할 때 이제 유선전화를 뭐 20%, 뭐 30%, 60% 이렇게 유선전화 비율을 섞어가지고 여론조사를 다시 또 나중에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네, 더민주 자체적으로도요. 자체 조사를 했죠. 네,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권에서 더민주의 지지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네. 여론조사가 잘못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민주의 지도부조차도 객관적인 여론을 파악하지 못하고 종편이라든가 주요 네. 언론 기관이라든가 또는
더민주 지도부들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만이 여론이라고 판단하는 네. 그러니까 그들 역시 저는 객관적으로 여론을 청취하지 못했던 그런 한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선 전화 방식을 섞어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네. 자신들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오는 것을 스스로도 믿지 못했던 거였죠.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여론이 네. 어떤 건지 파악을 몰랐던 못하고 거죠. 있는 상황이었다. 네. 민심은 천심이라 그러는데 천심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더민주 그 지도부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네.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를 보면 여론조사 때는 오세훈 네.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세균 후보를 앞서고 있었어요. 네. 뭐 나중에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사례를 보면 정말 새누리당이 앞서고 있었는데 네. 뒤집어진 데가 너무 많았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여론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민주의 그런 비례대표 공천 파동이나 아니면 호남에서 광주에서 네. 그런 공천 비판이 나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여론 앞에서 오만했던 거였죠. 오만했다. 예. 그래서 이제 더민주가 호남에서 지지율이 갑자기 상승하던 지지율이 갑자기 꺾인 거는 두 번의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종훈 이사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더민주 비례 공천에 대한 잘못, 그다음에 그 이후에 더민주의 호남 지역에 대한 공천에 대한 잘못,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더민주에 대한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급속하게 다시 하락했습니다. 근데 1월 달쯤으로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서 복귀를 해보죠. 네. 1월 달에 이제 더민주에서 이 신진 인사 영입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까지 더민주에서 뭐 탈당하니 뭐 어쩌네 저쩌네 이제 복잡한 내용을 겪었죠. 네. 그리고 그 내용을 겪고 나서 신진 인사 영입을 하면서부터 그 내용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졌던 더민주에 대한 지지가 신진 인사 영입을 하면서부터 네. 다시 상승세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호남에서도 예. 다시 상승세를 탔잖아요. 그런데 다시 꺾인 거는 결국은 셀프 공천을 비롯한 비례대표 공천 잘못.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호남 지역에 대한 공천 잘못. 두 번째는 호남에서는 더민주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혼을 내줘 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신진 인사 영입을 하니까 호남에서는 호남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했죠. 그런데 신진 인사 영입을 하니까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쟤네들이 이제 전라도 말로 싹수가 보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싸가지가 있어 보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번의 공천 실패를 두 번의 공천 사례를 보면서 호남은 저놈들이 그러면 그렇지 쟤네들이 무슨 싸가지가 있어 해가지고 그냥 저놈들을 혼내야 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 두 번의 공천 실수는 민심을 잘못 읽었다는 것보다도 저는 네. 더 근본적으로는 오만입니다. 오만했다. 그러니까 뭐 더 민주, 그러니까 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호남에 있으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공천을 하든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다. 민심을 잘못 읽은 것을 떠나서 네.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민심을 읽으려는 노력 자체를 안 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찍어내리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호남뿐만 아니라 대구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어떤 그야말로 철통 지지 지역이었던 대구에서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진박 인사들을 해서 공천을 맞아요. 하니까 예. 우리가 무슨 바진 줄 아느냐 해가지고 그 이번에 이제 일종의 대구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들도 바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네. 오만한 안하무인의 그러한 공천 방식에 대해서 대구에서 심판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대구에 가서 민심을 들어보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유승민 의원을 품어줘야지 왜 내치냐?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네. 이런 비판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최경환 전 부총리나 뭐 조은진 의원이 다니면서 예비후보 개소식에 다니면서 뭐 진박 감별사란 별칭까지 얻었고 그리고 진박 연대란 말도 나왔고요. 나중에 읍소 전략까지 나오긴 했는데 참 그런 모습이 이젠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돼요. 낡은 행태죠. 낡은 행태다. 예. 그 민심이 알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광주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예.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 호남을 방문하면서 그 현장을 저 오마이뉴스 팟짱이 네.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 맨 처음에는 뭐 가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김종인 네. 대표가 뭐 가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당에서는 뭐 조율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장에 가서 봤더니 아니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환영해주시고 방문 정서가
반갑다 문재인 이 정서였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이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표 호남을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제가 예. 생각한 거는 호남 여론 또는 호남 민심 또는 호남 정서가 굉장히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의 방문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오랫동안 호남 여론이 왜곡되어져 왔던 것들을 단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바꾸기 위한 출발이로서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방문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호남을 방문하지 않으면은 총선 기간 동안에 호남을 방문하지 않았다면은 네. 잘못된 민심을 왜곡하는 그런 호남 여론을 왜곡하는 이 잘못된 프레임은 고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 당장의 이번 선거 결과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문재인 대표 호남 방문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나름대로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80년 5월에 저는 그 광주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는- 학생이었다고 하셨죠. 그렇죠. 고등학생? 예. 저는 80년 5월에 광주에 있었던 게 제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꾸고 그래서 제가 이른바 요즘 굉장히 그 뭐 터부시 되는 그 네. 운동권 제가 운동권의 길로 접어들었던 게 바로 80년 광주, 80년 5월 광주에서의 저의 작은 체험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였는데 이게 호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였는데 정치에 조금 예민했어요. 근데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 벽보를 보면서 초등학교 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애들이랑 손잡고 지나가면서 야, 저 사람이 김대중이란다. 저 사람이 되면 좋단다. 이렇게 했던 아니 어렸을 때부터 깨어 계셨네요. 뭐 특별히 깨어 있었다기보다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야말로 호남의 일상이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어른들로부터 귀에 귀동냥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벽보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김대중이란다. 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거는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누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80년 5월을 겪으면서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대학 시절 내내 제 대학에 가서 학생운동하면서 했던 게 83년 대학교 1학년 때 광주 학살 진상 규명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84년 대학교 1학년 때 진상 규명은 됐다. 네. 이제는 학살 원흉 처단하자. 그렇게 학살 원흉 처단 투쟁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미국이 배후에서 광주의 그 신군부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광주 학살 배후 조정 미 행정부 사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대학교 때 내내 4학년 내내 학생운동을 하면서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호남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방황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80년 5월에 그 광주에 대한 경험 때문에 저에게 사춘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가 만난다면은 딱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 내 청춘은 어두웠다. 내 청춘 돌려달라. 아, 저는 이런 말을 전두환에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대학 시절 내내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는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요즘 말하는 그 운동권이었습니다. 아, 저는 제가 운동권이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황창하 후보도 운동권이었게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요. 저는 80년 그 어두웠던 네. 시절에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는 서울에서 투쟁을 했었고 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3 때 광주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들을 서울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나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방황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보냈지만은 고3 2학기가 되어가지고 네. 내 인생의 목표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저는 고3 2학기가 돼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광주에서 겪었던 것들을 나는 서울에 가서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된다. 네. 이런 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대학에 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내내 그걸 위해서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호남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 네, 그런 민주화에 대한 그런 그렇죠. 열망이고 호남 정치에 대한 생각인데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광주 학살에 대한 진상이 많이 밝혀지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광주 폭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광주 사태였고요. 근데 광주 사태였고 이 폭동이었던 것들이 1988년도인가요?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그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됐습니다. 10년도 안 돼서 광주 사태를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됐고요. 그리고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망월동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망월동을 가는 그 장소가 됐던 그렇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광주는 인권과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광주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5.18 정신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이게 광주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광주의 정신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홀대론, 네. 호남 인사 학살론, 이것이야말로 저는 광주의 정신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이 호남을 홀대했다. 문재인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광주 인사들을 학살했다. 이게 호남 홀대론을 유포하는 그 이유가 아닙니까? 네. 뭐 통계적으로 따지더라도 증거는 없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네. 고위급 장관급 이상 고위급의 27%가 호남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어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존재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호남 학살론들을 퍼뜨리고 호남 홀대론을 퍼뜨렸습니다. 네. 근데 호남 홀대론, 호남 인사 학살론을 퍼뜨린다면은 마치 호남이 뭔가 대접받기 위해서 그리고 호남 인사들이 뭔가 중요한 요직에 나가기 위해서 네. 호남이 그동안 노력했다는 식으로 호남의 여론과 호남이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그렇기 볼 수 때문에 있겠네요. 그렇죠. 예. 호남 홀대론이라든가 호남 학살론이라는 것은 정말 호남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프레임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 조금만 더 제가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네. 더 잡아볼 필요가 지금 있다고 김창수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필리버스터 오늘 보니까 눈시울도 붉어지시고 하시네요. 예, 광주 말씀을 하시면서 참 감정이 북받쳐 오르시는 것 같은데요. 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치는 이렇게 민주주의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양김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실현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김영삼 재조명 같은 것들을 하는데 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던 거 이런 것들 중심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3당 합당에서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끝나면서 이제 양김 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양김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거목이었죠. 거목인 양김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노무현 시대가 왔습니다. 네, 조금 제가 이렇게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죠.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네, 근데 저는 노무현이 출연한 거는 새 시대로 가는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 시대로 가는데 하나의 징검다리가 하나의 어떤 사다리가 노무현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무현 시대는 새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김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양김 시대에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그분들은 이제 양김 시대가 끝났으니까 다음은 자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디딤돌이 놓여졌는데 이 디딤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정한 거예요. 자기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부정을 하고 네, 그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호남 인재 학살론, 호남 홀대론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새 시대를 열지 못했던 세대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무현 이후에 다음은 뭡니까? 노무현은 하나의 디딤돌이었습니다. 그 노무현을 디딤돌로 해가지고 이른바 86 세대든 어떤 세대들이든 간에 그 세대들이 다음 시대로 가야 됐습니다.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젊은 피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이른바 86 그룹들이라고 하는 386 정치인들을 정치에 대거 네, 등용을 그랬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래의 정치인,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김대중 대통령은 씨앗을 뿌렸던 거였죠. 네, 그리고 노무현 시대를 거쳐서 국민들은 그들을 정치인으로 그들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대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미래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공격으로서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다 그 옛날 시대 옛날 정치를 했던 분들이 화려하게 다시 복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민주에서는 네. 김종인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더민주의 지도구를 형성하고 있고, 네. 그리고 국민의당에도 보면은 옛날 정치인들이 전부 자기 정치를 연장하기 위해서 다 옛날 정치인들이 국민의당 배후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 시대를 열지 못한 동교동계 인사들 새 시대를 있어요. 열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그런 구시대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복귀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논리들이 바로 자기 정치의 기반을 만들기 했던 것들이 호남 홀대론인데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갔던 것이죠. 이건 철저하게 호남의 민심을 왜곡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걸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호남이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호남이 더민주에 대해서 따끔한 회초리를 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호남은 여전히 마음속에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호남 홀대론 때문이다, 호남 인사 학살론 때문이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물론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점을 많이 찍어요. 네. 그러니까 전묘화라고 있습니다. 쉐라라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가 전묘화, 점을 막 찍었는데 그게 새로운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호남 무슨 뭐 홀대론이라는 게 하나의 점일지 모릅니다. 네. 그러나 그 점이 모이잖아요. 그럼 점이 모여 있는 게 호남 민심의 본질인 겁니다. 모여 있는 점은 어떤 걸 형상화시키고 있느냐? 그 점이 형상화시키고 있는 거는 너희들 정권 재창출해라, 민주주의 완성해라. 네. 이런 게 바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것들이 점으로 구성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모여서 형상화시키는 것이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에 대한 서운함, 호남 홀대론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호남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당신이 호남 홀대론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어? 당신 이것도 제대로 대응 못 한다면은 당신이 과연 대통령 감 있어? 대통령의 자질 있어? 네. 혹독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다. 당신이 네. 호남에게 대통령의 자질 있는 걸 보여달라 이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인생 자체가, 그들의 정치사 자체가 시련과 고난과 이것을 극복하는 연속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은 김대중과 노무현은 그 인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당신이 정말로 난 당신에게 섭섭하다. 네. 당신이 정말로 대통령의 자질이 있는지 보여달라. 이걸 지금 호남은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왜곡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결론은 어떤 거냐면은 더민주는 정권 창출을 위한 그러한 수권 정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정권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 네. 더민주의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하여 많은 더민주의 대권 후보들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들을 네. 호남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호남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호남 사람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호남에 찾아가 가지고 호남에 읍소하고 이런 거야말로 단수가 낮은 것이죠. 네.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지금 현재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외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남북관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대한민국의 100년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된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향후 50년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이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비전 경쟁을 해야 되고 비전을 보여주고 그게 바로 그 호남 우리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국민의당은 뭐 지금 기세가 좀 등등해요. 국민의당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죠. 어제 안철수 대표가 광주, 전주를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 자민련이라는 지적을, 호남당이라는 지적을 저희가 많이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제일 야당이고 전국 정당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당이 앞으로의 전국을 주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 뭐 그런 어떤 당당한 자기 그 기세를 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밝히는 것은 이제 뭐 30석을 넘은 어떤 기대 이상의 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대표로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청와대가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못했는데 저는 왜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김종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좀 약간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분들도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대표 역시 굉장히 물론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그 공로가 100명이 나온다, 공인이 100명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100명 중에서 모두가 다 자기 덕에 선거에 승리했다 생각하는 게 현상이라고 네. 한다고 합니다만은 조금 더 그 겸허한 자세로 이 정말로 민심이 바라는 게 뭔지를 읽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네. 필요한데 그런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건 좋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안철수 대표의 말을 따르면은 이제 비례 지지는 우리가 제1당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하면서 거겠죠. 도취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비례에서 더 국민의당에게 더 민주보다 더 많은 지지가 갔지 않습니까? 이건 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유는 뭡니까? 그건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더 민주에 대해서 네. 더 민주가 셀프 공천하고 뭐 공천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더 민주에 대해서 따끔한 회초리를 내려야겠고 그래 더 민주의 비례대표로서 당에 대한 지지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네.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표심이 갈라져 가지고 일부는 비례에서 전국 더민주에 대한 지지를 갖고 표심이 갈라져 일부는 국민의당을 간 겁니다. 네. 이것이 국민의당에게 당신들이 비례 선거에서는 제1당이 됐으니까 네. 제1당의 역할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1당이 됐다는 걸로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오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좀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도취되어 있는 거죠. 도취되어 있다. 네, 예상 밖의 많은 의석을 얻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자신감을 표현해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이 자신감 속에서도 정말로 겸허하고 더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는 더 민주에 대한 네. 심판의 성격으로서 국민의당으로 표가 옮겨왔다는 것에 대해서 네. 국민의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낮은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말에 세월호 참사 2주기 생방송을 했었습니다. 저랑 장윤성 기자가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그 자리에 김종인 대표도 없었고 안철수 대표도 없었습니다. 글쎄요, 전 정말 아쉽더라고요. 안타깝고요. 그 자리에서 야당 대표들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아니 세월호 참사 2주기 현장에 왜 대통령 오지 않느냐, 대통령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인데 야당 대표들은 오지 않았고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당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가 뭐 슬그머니 토요일 오후에 정세균 당선인과 함께 의원과 함께 세월호 분향소를 찾아서 분향을 하고 헌화를 했던데 참 이런 면들이 민심을 오판하는 게 아닌가. 뭐 더민주 같은 경우는 경제 심판은 우리께 먹혔어. 우리의 뭐 승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아니 우리 국민의당이 앞으로 잘할 거니까 우리 지지해 준 거야. 제1당이 된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국민들이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심판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나 그 개별적인 사유를 보면은 그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각기 다양한 요인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는 걸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 다양한 요인 중에는 세월호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또 한편의 여론으로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런 여론도 저는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호주머니에 노란 리본을 메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노란 리본을 메고 다니는 거를 본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네.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 세월호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했더니 이제 제발 그것 좀 그만하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 아들 또래들이에요. 제 아들 또래들이 죽었고요. 이유도 없이 죽었고 그리고 그 아직도 물속에 있습니다. 네. 제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을 잊지 말자는 게 아니다.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들을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를 가지고 이렇게 막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김종인 대표는 이 국민적 피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국민적인 피로도가 있다 했을 때 그 본질은 뭐냐면은 네. 세월호를 잊자는 게 아니라 세월호 가지고 정치적으로 쌈질만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피로도라는 것들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피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은 아까 제가 사람들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 가지 네. 요인들이 뭡니까? 하나하나씩 따져 보면은요. 세월호도 하나의 요인이었던 겁니다. 그 세월호에 대한 새누리당의 심판이 더민주가 제일 당으로 되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뭐 박주민 변호사도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갔어야죠. 근데 네. 그 요인들은 꼭 세월호 하나만 아니라 뭐 경제 민주화도 있는 것이고 경제 실정에 그렇죠. 대한 심판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제가 오면서 정봉주의 전국구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그 테러 방지법에서 네. 그 통장을 뒤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자산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를 심판했다. 정봉주는 뭐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 있죠. 그런 측면이 여러 가지 분명히 있는 요인들이 거죠. 있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문병원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민심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하고 너무나 세게 갈등을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외교 갈등에 대해서 불안해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건 중국하고 너무 박근혜 정부 이렇게 세게 싸워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네. 중국하고 그렇게 싸웠다가 우리의 경제 무역의 25%를 중국이 차지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또 제 친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 하려고 하는데 네. 이 친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지금 노동법에서 새누리당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해고의 자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고 요건 완화 뭐 이런 거죠. 해고 요건 예. 완화했죠. 근데 이미 어떤 노동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본다면은 유연성이라는 거는 많이 확보돼 있다. 그래서 대기업 노조가 있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데서는 네. 해고의 자유 다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해고를 하려고 하는 거는 네. 현재에 있어서 경제 위기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은 네. 다른 하나쯤은 고용의 불안정성이거든요. 이 고용의 불안정성 이것 때문에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김종인 대표의 경제 심판론이 먹혔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김종인 대표의 경제 심판론이라든가 경제 민주화론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뭘 가지고 경제 불안을 느끼는가? 그랬을 때 사람들이 경제 불안을 느끼는 건 앞에 말씀드렸듯이 고용의 불안 문제,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 네. 그다음에 남북관계 잘못해가지고 코리아 리스크가 커지는 거, 중국하고 잘못해가지고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한국 경제 어려워지는 것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제 불안을 느끼는 건데 네. 그런 구체적인 경제 불안에 대해 지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묶여가지고 새누리당을 심판했고 네. 그중에 하나로서 세월호도 분명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더민주 지도부는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기 네. 편한 대로 여론을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점을 지적을 해주고 계시고요. 뭐 더민주의 앞으로 지도 체제가 뭐 전당대회니 아니면은 또 합의추대니 뭐 이런 또 갈등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그쯤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이번에 사실 선거 때도 빨간 옷을 입으시고 투표도 하고 뭐 어디 네. 가기도 하고 그랬고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봄날에 빨간 옷 많이 입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두둔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또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북풍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탈북자들이 탈북을 했는데 탈북자들이 어떻게 탈북했고 뭐 어디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뭐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해주면서 북한 인권을 소중히 한다는 새누리당 정권이 오히려 그 북에 남아 있는 우리 북한 그 탈북자 주민들 가족들의 신변을 더 어렵게 만들고 탈북자 인권을 침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풍에 대한 생각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예. 이것 좀 전망 좀 해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빨간 옷 입고 지방을 간 것에 대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 옷이 빨간색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참 뭐 코미디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결과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뭐 선거 사범 네. 뭐 수사라는 아까 이름으로 말씀하셨던, 해서 일종의 뭐라거나 이런 것들을 뭐 공안 정국 비슷한 그런 이제 아. 상황이 올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자기의 퇴임 이후를 보장해 줄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뭐 김무성 대표도 지금 대통령 대권 후보로서 이미 멀어졌고 김무성이 돼도 자기를 보장 안 해줄 것이고 네, 무슨 뭐 유승민이 설사 된다 그래서 자기를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퇴임 이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퇴임 이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까 하는데 골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정계 개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야권으로 당선된 분들 중에서 새누리당 성향을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어떤 공학적 계산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퇴임 이후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미 선거 때 북풍 시도를 한 것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특히 이번에 이제 중국의 탈북자들 13명이 온 거는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보도가 나왔죠. 나왔었죠. 한겨레 보도가 있었죠. 예. 네, 청와대에서는 또 그게 아니라고 해명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통일부에서 아니라고 했나요? 근데 네, 네, 분명히 너무나 많은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이분들이 탈북자들이 탈북을 시도한 거는 4월 5일 날 탈북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4월 7일 날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 4월 5일 날 탈북을 시도해가지고 4월 7일 날 이틀 만에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네. 이틀 만에 들어온 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 가장 신속한 탈북이죠. 지금 수많은 탈북자들이 지금도 네.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지금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 예. 존재하고 있는 아직 통계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북한 인권을 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 근데 그들은 방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갑자기 들어오기 전부터 갑자기 들어오는 모든 과정까지 어떤 우리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힘과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기획된 어떤 선거를 앞둔 북풍몰이였다는 네. 의심을 강력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의 신변을 이렇게 공개해 버리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공개해 버림으로 인해서 선거의 민심을 왜곡했다는 북풍몰이를 통해 선거의 민심을 왜곡했다는 큰 문제도 있고 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직 탈북하지 않은 중국에 있었던 유경 식당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30명인가요? 그 중에서 지금 5명 또는 6명은 북한으로 돌아간 걸로 알려지고 네. 있고 13명은 지금 서울로 왔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 중에서 탈북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서울로 네. 오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그들에 대한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신속하게 서울로 이틀 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신분으로서 서울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네.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문을 던지는 거죠. 중국 너희들이 협조해주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러면 중국은 북한이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껄끄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현재 중국에 있는 많은 그 탈북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네. 이른바 그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우리 원칙은 뭐였냐면은 탈북자들의 노트를 보호해주고 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그렇죠. 그들의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즉각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정부 기관에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네. 또 한국의 체제 적응 어떤 과정들을 충분히 겪으면서 일정한 기관들을 확보해서 그 이후에 이들의 신변을 공개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네. 이런 방침을 다 어겨버렸던 거죠. 그건 선거용이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남북 관계라든가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탈북자 인권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오로지 선거에 뭔가 도움을 주겠다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
이용했던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네. 앞으로 다른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어떤 수단을 택할지 뭐 알 수 없죠. 물불을 안 가리겠군요. 네. 네. 뭐 아까 공안정국 말씀도 하셨지만 어떻게 또 상황이 전개가 될지 참 두렵고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북풍 이런 게 먹히지 않았어요. 우리 안 먹혔다는 유권자들이 거죠, 그러니까. 민심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런 북풍에 대해서도 뭐가 이렇게 다급했는지 그러니까 아마 그 안심번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뭘 알고 있었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근데 뒤지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뭐 또 저기 새누리당에서는 청와대에 165석 확보한다 이렇게 또 뭐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근데 어쨌든지 간에 너무나 어설프게 북풍몰이를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은 거죠. 북풍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네. 그게 또 이번 선거에 반영이 됐다. 그렇죠. 원래 네. 이제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도, 바람, 인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특별한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네. 호남에서 그 녹색 바람이 조금 불긴 했는데 문풍이 좀 분 것 같아요. 문풍 문재인 바람이 네. 불어서 호남 민심을 잡아두고 우리 수도권의 그렇죠. 민심을 좀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네. 수도권이 122석인데 그 중에 더민주가 82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정말 탄핵 정국 때보다 더 많이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70석만 얻으면은 새누리당 과반수를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거다 했습니다. 그런데 82석을 얻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뭐 문풍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팥장풍, 팥풍, 짱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있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제가 이 종창 브라더스로서 팟짱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거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북풍 뭐 이런 어떻게든 이번 선거에 이기려고 했던 새누리당 정권이 이번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민심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정국 뭐 무소속이 새누리당 가면은 좀 더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투표를 통해서 나타난 이 여소야대 정국을 정치권들이 정치인들이 정당이 잘 받아서 정말 많은 산적한 이슈들이 있어요.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바꾸는 모습을 보여야지 내년 대선이 또 희망이 있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이번 앞으로, 선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20, 30대의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20, 30대가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에 또는 해일 조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20, 30대가 비판적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 가지고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들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투표에 참여하니까 바꾸는구나,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죠.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체험. 매우 우리가 중요한 투표하면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인 투표권도 아직 없는 우리 아들이 민심이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투표 정말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 30대의 투표 참여 이게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20, 30대들이 팟짱을 또 더 많이 들어주기를 20, 30대 함께 할 수 있는 또 팟짱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네, 그럼요. 저희 종창 토크 저희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김창수 원장님하고 둘이서 좀 진행을 해봤어요. 김종대 우리 당선인이 일정이 빡빡해서 오늘 참석하기로 했다가 참석 못하셨는데요. 다음부터 꼭 올 겁니다. 네, 다음부터는 꼭 함께 방송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세 분이 세 명이서 또 즐겁게 방송을 하기를 희망하면서요. 오늘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혼자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아닙니다. 오늘 김창수의 필리버스터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